책에 관련해서 잠깐 제가 먼저 소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1운동의 준비 과정과 관련된 것인데요. 특히 그 천도교와 기독교가 이 합작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이 부분이 자세하게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었고 또 날짜도 여러 가지 착오가 있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고 그 합작 과정을 날짜별로 심지어 시간까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합작의 결과가 이제 독립선언에 서명할 33인을 선정하는 작업이었는데요. 33인의 선정 과정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7일 오후 한 5시 내지 7시 사이, 밤에 9시부터 12시 사이에 독립선언서가 인쇄되었는데 그 직전에야 비로소 33인의 명단이 확정이 되었고 심지어는 그 명단이 교체가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2분은 빠지고 4분이 새로 들어가고 이런 과정들이 27일 오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번에 세세하게 밝혔습니다. 3.1운동과 관련된 자료가 굉장히 사실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걸 다 이렇게 우리가 소화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다고 할 수 있는데요. 1차적인 자료는 방금 이제 말씀하신 그런 경찰 신문 기록부터 시작해서 신문 기록이 제일 1차적인 자료가 될 수 있겠고요. 그러나 그것도 다 믿을 수는 물론 없겠죠. 서로 치열한 싸움 아닙니까? 경찰 뭔가 밝혀내려고 하고 이제 체포되어 사람 뭔가를 숨기려고 하는 그런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민족대표 33인의 경우는 그 전날 28일 날 모였을 때 우리는 하나도 숨길 게 없다.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하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굳이 뭐 숨겨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소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를 보면은 이런 얘기까지 다 하는가 이럴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그 자료는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학생들의 경우에는 가급적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뭐 물어보면 어쩔 수 없이 대답하고 뭐 이런 거는 있지만 이미 밝혀진 경찰이 이미 밝힌 사실은 이제 인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이게 숨기려고 많이 쓰고 왜냐하면 동료들한테 피해 갈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 중요한 자료라 볼 수 있죠. 그 외에 이제 판결문이 있습니다. 판결문은 재판 결과가 나온 판결문. 그거는 이제 지방에서 있었던 사건들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신문 조사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자료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판결문입니다. 그래서 각 지방에서 있었던 시위의 판결문인데 안타깝게도 북한 지방의 판결문은 현재 우리가 입수하지 못하고 있죠. 북한에는 평양 지방법원이라든가 뭐 함흥 지방법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있었던 판결이 있었을 텐데 그거를 우리가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사람들이 그 항소를 제기해가지고 서울에 와서 재판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경성복심법원 이런 데서 그런 경우는 이제 남아 있는데 거기에는 내용이 간단하게 쓰여졌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당시에 그 함정경찰의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각 지방에 있는 함정과 경찰들이 이제 계속 보고서를 올렸고 또 지방에 있는 그 군 부대에서도 보고서를 계속 올렸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고요. 또 도장관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 이름이 도지사라고 하셨는데 자기 그 관할 도에서 있었던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정보가 계속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당시 이제 군수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거를 도장관이 모아서 이제 총독부에 보고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고요. 해방 이후에 많은 그 회고록들이 이제 나오게 됐죠. 책이라든가 신문, 잡지에 실려 있는 회고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하여튼 볼 수 있는 데까지는 다 찾아서 봤습니다. 글쎄요, 그 유가순 열사의 그 서울을 상향 조정한 거, 그 부분은 나름대로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당시에 유가순 열사의 그 활약 이런 것도 이제 고려를 했을 것이고 또 순국했다고 하는 사실
또 그 이후에 이제 또 이관철 열사의 그런 행적이 이제 하나의 이제 모델이 되었다는, 모범이 되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이제 그 3등급인 이제 공립장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너무 약하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나 싶고요. 사실 이 그 독립유공자 심사에서 등급을 정한다는 건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그 변수들을 이제 고려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일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그 조금 더 이렇게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더 여론을 모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3.1년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번 기회에 하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여겨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가타부타 참 이야기하기 참 어렵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이 유공자들에게 서운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정치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학술적인 게 아닙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건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치적으로 이제 그런 분들을 높이 서운해서 선양을 하고 표창을 하고 또 이제 국민들의 애국심을 이제 고양시키고 이런 하나의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률적인 딱 맞는 기준 하나가 있기는 참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언서의 그 인쇄 과정과 관련된 것인데요. 그동안 이제 인쇄 과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이종일 선생의 옥파 비망록이라고 하는, 무감 비망록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이 책에서 며칠에 걸쳐서 독립선언서를 인쇄했고 인쇄 부수가 35,000부였다 이렇게 이제 현재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제 당시에 여러 재판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제가 검토를 해보고 또 다른 분들의 회고로 역시 참고를 해보니까 35,000부는 아니고 21,000부가 맞고 또 그것도 여러 날 인쇄한 것이 아니고 27일 밤 9시부터 12시 사이 약 3시간 정도 만에 그래서 인쇄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3월 1일 서울에서 처음 만세 시위가 시작됐고 지방에서도 역시 또 7군데 정도 더 만세 시위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3월 1일과 또 3월 5일의 서울의 만세 시위에 대해서 그 경과를 자세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한 그 책들이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12월에 학술회에서 이거를 이미 발표를 했고 이번 책에서도 그거를 다시 또 자세하게 정리해서 실었습니다. 학술회에서 발표했던 그 내용 가운데서도 약간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진했던 부분을 이번에 책에서 다시 또 미진하거나 좀 틀린 부분도 심지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방에서 전개된 그 수많은 만세 시위, 국사편찬위원회 3.1운동 데이터베이스에 하면 약 한 1690회 정도의 만세 시위가 있었는데 이 시위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시위마다 전부 양상이 다 달라서 그야말로 1000회 정도의 시위가 있다면 1000회 정도의 1000개 정도의 유형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시위의 모습이 참 제각각인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이거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3.1운동이 어떤 그 만세 운동이 어떤 유형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을 일단은 좀 유형별로 정리를 해서 독자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걸 정리를 했고 또 마침 제가 쓰는 과정에서 막판에 그 국사편찬위원회에서 3.1운동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을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 도움을 얻어서 통계로 본 이제 3.1운동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3.1운동의 참가자라든가 희생자 또 이 폭력과 비폭력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 책의 부록에 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 제가 중점을 두었던 것은 그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수립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도 사실은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지만
여러 가지 혼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남아있는 사료 자체가 여러 가지 혼선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예를 들면 3월 17일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이게 양력인지 음력인지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니까 한성정부, 이를테면 상임시정부의 토대가 된 것이 신한민국 정부고 신한민국 정부 아니고 그 토대가 된 것이 한성정부 안인데 한성정부 안을 그럼 도대체 언제 만들었을까? 뭐 이런 게 이제 언제 확정이 되었을까? 이런 것이 문제였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번에 좀 자세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수립되기까지의 그 과정, 당시 3월부터 이제 4월 11일 상하이 임시정부가 수립됐습니다만은 또 23일 날 서울의 산성정부가 이제 안이 발표되는 국민대회가 있었고요. 약간의 그 혼선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된 것인데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1운동의 준비 과정에서부터 그리고 3.1운동의 전개 과정 그리고 임시정부의 수립 과정에 관한 부분을 이 책에서는 우선 해석은 좀 접어놓고 실증적으로 그거를 정리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우선 실증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거기에 토대를 두고 이제 해석이 가능하니까요. 근데 이제 이걸 쓰면서 가능하면 좀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좀 쉽게 또 재미있게 또 감동적인 이야기도 좀 섞어가면서 그렇게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사실 20세기 한국사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그 시간이 저는 1919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세기 한국인들이 하나로 뚝뚝 뭉쳤던 그런 사건은 그런 사건이라도 좋고 이벤트도 좋고 같은 그런 경우는 3.1운동밖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3.1운동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잘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그 점에서 항상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작년에 마침 또 제가 연구년이어가지고 시간이 좀 났기 때문에 이거를 무사히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상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가짜의 문제는 아니고 현재 이제 국가기록원에서 지정한 이 국가지정기록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독립선언서에는 보성사판과 신문관판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성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보는 독립선언문 띄어쓰기도 안 되어 있고 또 이 문법도 이제 옛날식 문법으로 되어 있는 신문관판은 이제 그와는 달리 띄어쓰기도 되어 있고 마침목도 현대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선언문이 또 하나 선언서가 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그 신문관판은 발견된 것이 2장밖에 없고요. 나머지 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한 30장 정도는 이 보성사판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숫자를 세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히 그 숫자는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번에 그 신문간판에 대해서 좀 자세히 검토를 해보고 또 이 인쇄 과정, 독립선언서의 인쇄 과정을 검토를 해보니까 이른바 신문간판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제가 책에 썼습니다만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2월 17일 낮에 일단 최남선이 자기가 운영하는 신문관이라고 하는 인쇄소에서 독립선언서를 활판으로 조판해가지고 최린의 집에 갖다 줬습니다. 신문지로 싼 그거를 보성사로 직접 갖다 주다가 이게 혹시 발각이 되진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어서 왜냐하면 최남선은 항상 이제 미행당한다든가 이런 이제 사찰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최린의 집에 일단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다시 보성사에 가서 당시 보성사의 사장이었던 이종일 선생한테 내가 최린의 집에 최린 선생 집에 그거를 갖다 두었으니 가져다가 인쇄를 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최남선 나이는 30대 초반이고 최린의 나이는 40대 초반이고 이종일 선생은 60대 초반입니다.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종일 선생이 이제
그 직원을 시켜서 최린 선생 집에 가서 그걸 가져오너라 이렇게 해서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로 이제 인쇄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신문관에서 짜온 이 활판은 위아래가 길었던 것이죠. 그래서 준비한 종이보다 위아래가 더 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인쇄를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위아래를 좁혀서 다시 조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직공한테 이걸 줄여서 조판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직공이 이제 일일이 다 활자를 옮겨가지고 조판을 다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금은 그런 걸 안 하는데 옛날에 지형을 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형을 떠가지고 보니까 문제는 거기에 명단 33일 명단이 있는데 당시에 천도교와 기독교가 서로 합의를 본 명단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부분에 손병희 선생을 비롯해서 이 천도교 그 다음에 기독교의 장로교와 감리교 그리고 마지막에 불교 이 대표 4사람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29명은 가나다 순으로 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명단이 순서가 틀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바로잡고 있는데 또 오세창 선생이 전화를 해가지고 명단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2명을 떼고 4명을 넣었는데 2번이나 전화가 온 2번이나 심지어. 왜냐하면 기독교 쪽에서 27일 오후에 당시 정동 예배당에서 명단을 확정하는 회의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계속 명단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왜냐하면 2분이 한 분은 동경에 가야 되고 한 분은 봉천에 이제 그 선언문을 들고 청원서를 들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분이 3월 1일 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2분을 빼고 또 아직 정하지 못한 2분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4분의 명단을 새로 선정해서 집어넣는 과정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4명의 명단을 조금 확정을 해서 다시 전화가 온 겁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선언서의 명단이 33일에 명단이 있는데 이게 4분 빼고 나머지가 가나다 순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급박해서 그걸 가나다 순으로 다시 배열할 시간이 없었어요. 밤에 9시부터는 늦어도 9시부터는 인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7시경에는 조판이 완료가 되고 지형을 뜨고 연판을 뜨고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그 준비된 인쇄기는 고성사에 5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 3대를 이용해서 인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연판이 3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연판을 3개를 뜨려면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때문에 빨리 명단을 확정해야 되는데 계속 명단이 바뀌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은 가나다 순으로 배열도 결국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되는 34일 명단을 채워가지고 이제 결국은 최종적으로 지형을 뜨고 그리고 연판을 만들고 하는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지형을 연판을 만든 그 활판은 어쨌든 그건 신문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가져온 거를 이렇게 다시 조판을 했을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신문관에서 가져오기 전에 신문관에서 몇 장이라도 한번 시험을 삼아서 인쇄를 한 게 남아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활자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활자가 다릅니다. 활자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맞춤법도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관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 당시의 시점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있으려고 하면 활자가 똑같아야 되고 띄어쓰기나 이런 것도 안 된 상태여야 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신문관 오늘날 알려진 신문관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인지는 정확히 우리 알 수 없지만 3.1운동 이후에 아마도 해방 이전에는 그거 찍었다가는 또 감옥에 가는 상황이 되니까 해방 이후에 무슨 3.1절 행사 같은 걸 하면서 아마도 그걸 이렇게 참석자들에게 선물로 나눠주기 위해서 그 찍어가지고 소수의 이렇게 분들에게 나눠드렸던 것을 그분들이 갖고 계셨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후손들이 보니까 이게 우리 선언서나 이렇게 돼서 이거를 이제 아마 원본으로 이렇게 착각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데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 선언서라고 하는 것은 이 고성사에 찍은 한 가지 종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방금 전에 통보하고 자수가 다른 것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떻게, 물론 다르겠지만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자수라는 거는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이 자기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하는 게 가서 하는 게 자수일 것이고요. 이분들은 범죄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수라는 말을 저는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떳떳하게 우리 여기 있다라고 통보를 하신 거거든요. 우리 여기 있으니까, 우리 독립선언식을 했으니까 와서 잡아가라 이렇게 한 것이고, 심지어 나중에 최진 선생은 그 경찰이 인력거 3대를 가지고 왔더니 이거는 못 간다, 자동차를 가져와라. 그래서 자동차를 가지고 자동차에 타고 3번씩 4번씩 타고 경무총괄부로 이제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당하게 행동하신 겁니다. 사실은 전도교에서 18년 말 19년 초만 해도 원래는 자치운동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독립은 어려울 것이고 현실적으로 일본 정부에 자치권을 달라고 하자, 그런 운동을 동경에 가서 한번 해보자, 그런 의견을 서로 나누고 있었던 차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6.8 독립선언을 준비하던 학생 가운데 한 명인 송계백이라는 그 학생이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우리 2월 달에, 그때 날짜도 확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2월 달에 독립선언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깜짝 놀란 것이죠. 그래서 손병희 선생을 비롯해서 전도교 쪽에서 고민을 한 끝에 그럼 우리도 차제에 확실하게 독립선언으로 가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고, 기독교 쪽은 또 상해에서 파견된 사우노역이라는 분이 찾아와서 국내에서 뭔가 독립운동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설득하고 갔는데, 간 기회에도 그분들은 이제 그 독립선언 내지는 청원을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했죠. 근데 서울에 있던 당시 감리교 쪽의 기독교인들은 선언은 너무 위험하고 그보다는 독립청원을 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고, 그래서 기독교 쪽은 이 서북지방까지 포함해서 다 독립청원 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천도교 쪽에서 최진 선생이 우리 같이 하는데 조건이 있다. 그거는 독립선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쪽도 결국은 독립선언 쪽으로 이제 따라가고, 그러나 이제 독립청원도 같이 겸하자 이렇게 해서 일본 정부, 일본 중의원, 조선총독부에 독립의견서, 그때 이름을 바꿨습니다. 청원이라는 말 안 쓰고 의견서를 내고, 또 파리 강화회의와 유신 대통령에게는 독립청원서를 내도록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독립선언문, 독립청원문, 독립의견서 이렇게 3가지가 만들어졌다. 내용은 비슷비슷합니다만은 형식이 좀 달랐겠죠.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전달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독립선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문제들도 자기들끼리 의견을 나눠보았는데, 2월 26일 날 이 기독교 쪽에 그 서명자 모임에서 한태영 선생이, 그분은 이제 서명에는 빠지고 나중에 그 서명하신 분들의 뒤를 돌봐주기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빠진 분인데, 그분이 원래 그 한말의 법관이었거든요. 대한제국시제. 그분 말씀이 이 건은 내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내란죄는 괴수는 수개는 사형이고 나머지 사람들도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한 그런 문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기독교 쪽에 이제 당시 장로님이라든가 목사님 이런 분들이 서심차고 다 내가 하겠다 이렇게 나섰고, 특히 그 가운데 백원인 사건과 관련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 말씀이 우리는 특히 서북지방은 백원인 사건 관련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우리는 그때 이미 한 번 죽은 목숨이다. 근데 한 번 더 죽으면 어떠냐? 우리는 얼마든지 이번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선정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명을 한다고 하는 게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하는 거, 그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언과 청원에 대한 선생님 설명을 들으니까 그 독립선언서의 첫 문장인 우리는 지금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 문구가 좀 세상 다르게 와닿는 것 같은데요. 1989년에 우리가 4월 13일을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로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그것은 학계에서 그동안 써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신희 선생의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이상하게도 임시정부가 스스로 기념식을 한 날짜가
4월 11일이었던 것입니다. 30년대에 계속해서 임시정부 스스로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했는데 날짜가 13일이 아니고 11일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 4월 11일로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하셨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4월 10일에 임시구정은 열렸고 11일에 이제 대한민국의 내각이라든가 이런 걸 정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헌법도 임시헌장도 정하고요. 그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인데 3월 13일에 선포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조선민족운동 연감이라는 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선포일이 중요하니까 그 임시정부 수립일을 13일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제 주장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신전쟁은 어쨌든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임시정부가 13일에 기념식을 한 게 아니라 11일에 해왔으니까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 하는 문제를 계속 제기해왔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조선민족운동 연감이라는 그 자료를 하나하나 좀 뜯어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료는 당시 상하이에 있는 일본 총영사관의 경찰들이 만든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1932년 인봉기 루머가 있었을 때 당시 일본 영사관 경찰이 당시 그 이유필이라는 교민 단장의 집을 습격을 해서 그 집에 남아있던 임시정부와 관련된 자료들을 전부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리를 한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안에는 이 당시 임시정부에서 만들었던 한일 완료 사료집이라고 하는 그 여러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집을 토대로 해서 그걸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자료집을 보면 거기에 4월 13일자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구성 대원들께서 많은 사람들이 상해에 왔다. 시작해가지고 그다음 제일 윗부분에 임시정부를 선포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13일 하루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13일부터 23일까지 있었던 일이고 또 그 수립을 선포한 게 아니고 당시 임시정원 또 의사록을 보면 그때가 23일이 이제 당시 서울의 산성정부를 선포하는 국민대회가 열리기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임시의정원에서는 만약에 국민대회가 열리면 국민대회와 임시의정원 사이에 정통성 문제가 생기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걸 우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임시의정원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거를 선포하자, 그걸 알리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간단하게 거기 써 있는 거예요. 사료집에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날짜를 갈라서 쓴 것도 아니고 임시의정원의 수립을 이제 선포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것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으로 이렇게 이 조선민족운동 연감에서 확대 해석해가지고 4월 13일이라는 날짜에 써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발견된 그 현순 선생의 그 자전을 보면 거기에는 4월 10일과 11일에 임시정원 회의가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헌법이라든가 내각 이런 걸 다 정했고 그걸 널리 알리기 위해서 12일에 사람들을 국내에 파견하기로 했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선포식 같은 건 없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을 한다 이런 상황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4월 11일에 임시의정원에서 어쨌든 이게 가결이 돼서 땅땅땅해서 가결이 된 것이니까 그것을 우리는 이제 임시정부의 수립일로 이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작년에 어쨌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문제 제기를 했고 확실히 발표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이의 없이 이제 그런 과정이 소상하게 밝혀졌기 때문에 이의 없이 4월 11일로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 일본 경찰의 잘못된 기록에 의지해서 임시정부 수립일이 그동안 잘못 기념했다는 게 되게 아이러니한데 1주년을 맞은 올해라도 바로 잡힐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헌법 1조 1항인데요. 바로 이 구절이 대한민국에서 이제 전 세계에서 최초로 헌법의 민주공화정을 명기한 나라라는 내용이 이 제 1919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선생님께서 19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의 맥락에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19년 4월 11일에 임시정원에서 이제
통과시킨 우리 임시 헌장, 그걸 헌법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9월 달에 헌법을 만들 때 그것의 토대가 되는 것으로 봐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임시 헌장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제1조에 이제 대한민국 민주공화제로 함 이렇게 써 있는데,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 헌법에서 그렇게 쓴, 현재도 헌법에 이렇게 그걸 명기한 나라가 별로 없고, 또 당시에도 제가 그 책에 써놓았습니다. 2020년에 체코슬로바키아하고 오스트리아 연방에서 2020년에 민주공화에 대한 용어를 처음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9년에 이미 썼으니까 그 점에서 보면 가장 앞섰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 민주공화국이라는 나라를 갖고 체제를 갖고 얘기한다면 그 이전에 프랑스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민주공화국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헌법이라든가 하는 이런 헌장과 같은 이런 문서에 그거를 명기하지는 않았는데, 우리는 독특하게도 그냥 공화국이라고 하면 안 쓰고, 중국도 그냥 공화국이라고 신해혁명위에 만들어진 헌법에서 공화국이라고 쓰고 있는데, 우리는 독특하게도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이죠. 그 점이 이제 특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왜 민주공화국이라고 썼을까,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미 이제 제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는 책을 한 5, 6년 전에 냈는데 거기에서 밝혔던 것인데요. 이번에 책에도 그걸 좀 간단하게 요약해 썼습니다만은, 그것은 우리가 이건 제 이제 추측이고 추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거는 없지만, 당시에 이제 사상계, 정치 사상계의 동향을 본다면, 우선 이 헌장을 기초한 사람들이 이제 조상이라든가 또 이시영 선생이라든가 신익희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다 법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고 또 정치학도 같이 공부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일본의 사상계 또 대한제국 시기의 사상계를 놓고 이렇게 제가 자료들을 쭉 찾아보니까 이 대한제국 시기에 나온 몇몇 학술지에 이제 몽테스키우의 학설을 인용하면서 공화국에는 민주공화국과 귀족공화국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군주제는 전제군주제와 입헌군주제가 있고, 공화국에는 귀족공화국과 민주공화국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당연히 그건 이제 당시 일본 학계에서 포용되는 학설을 굉장히 소개한 것입니다. 당시 유학생 출신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익희, 조서왕이 두 분은 다 일본 유학생 출신들인데, 이분들 당연히 그런 내용을 알고 계셨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임시헌장을 만들 때 그냥 공화국으로 하면 이렇게 하면 너무 밀집하고, 또 이게 귀족공화국이 될 수도 있으니까, 공화국이라는 것 안에는 귀족공화국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칫하면 우리는 양반이 굉장히 양반제가 워낙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자칫하면 양반들이 중심이 되는, 정말 좀 우스운 표현이지만 양반공화국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왕만 없을 뿐이지 양반들이 통치하는 양반공화국이 될 수 있으니까 민주공화국으로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국민이 주권을 갖는, 그걸 이제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민주공화국으로 이렇게 한다는 걸 명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현재까지 우리 헌법 제1조에 그대로 남아서 전달이 되어 있다 볼 수 있겠죠. 그 33인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백원 사건과 관련해서 감옥에 이미 갔다 오신 분들이 꽤 있는데요. 백원 사건은 이제 아시다시피 그 고문이 아주 대단했던 그런 이제 경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시 이 고문에 대해서 훗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이제 그 고문의 결과 이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고요. 길선주 목사 같은 경우에도 아들이 결국 그 고문 후유증으로 나중에 오후에 거기서 나와서 돌아가셨어요. 길선주 목사 같은 경우에는 당시 평양에 이제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었고 여기도 서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당시 그분은 이제 거의 실명 상태였어요. 한명 당시에는 거의 실명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 상원식에도 참석을 못 하셨고 오후에 늦게 다 도착을 하셔서 당시 해주 사리원에 출장을 나가셨다가 늦게 이제 오셨는데, 하여튼 그런 불편한 상황에서 참여를 하셨는데, 그분들이 다 백원 사건 관련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때 이미 죽은 목숨이다. 그러니까 뭐 한 번 더 죽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셨던 거고, 또 최린의 그 자서전을 보면 2월 18일 날 이제 마지막 그 모임을 갖고 그 민족 대표들의 선언자들의 이제 모임을 저녁에 갖고, 그리고 이제 그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이게 내일 우리가 다 같이 붙들려 가게 되면 제일 걱정이 되는 건 고문이 잘 없었습니다. 고문이 없었습니다. 고문을 당하게 되면 내가 좀 이렇게 그걸 견디지 못하고 이제 좀 추한 모습을 보이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셨고, 또 이제 특히 손병희 선생 같은 경우에 나이가 60이 다 된 중이고, 이중일 선생은 아까 말씀드린 60이 이미 넘으시고, 그런 분들은 과연 이 몸이 견딜 수 있을까? 이런 분들을 이제 걱정을 하셨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33인에 대해서는 고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당시에 일제 고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건 아마도 이 사건이 워낙 큰 사건이고 국제적으로 주시를 갖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고문을 했다가는 이제 일본이 이제 야만적인 국가다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고문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학생들이라든가 다른 뭐 일반 지방에서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엄청난 고문을 당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문의 과정에 사망한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비록 민족 대표들이 고문은 당하지 않았지만 옥 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 생활이다 하는 거는 이제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죠. 얼마 전에 그 TV 역사전을 그날에서 서대문 연구소 편이 방송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얼마나 그 감옥살이가 당시 힘든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금 관장을 맡고 계시는 박정복 선생의 말이 가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당시에 밥이나 우리 콩밥이라고 하는데 50%가 콩이고 40%가 조고 10%가 쌀입니다. 그러니까 콩밥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거의 조와 콩이 대부분이 거기에 또 돌이 또 잔뜩 섞여 있다는 거죠. 콩을 사올 때 콩에 돌이 많이 섞여 있는데 그걸 제대로 걸지도 않고 밥을 해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당시에 그 감옥에 갔다 오신 분들이 쓴 수기를 읽어보면 콩밥을 씹으면 이빨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살살 씹어야 되고 대충 침으로 이렇게 섞어서 그냥 넘겨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위가 상한 거죠. 위장이. 그래서 다들 위장병 때문에 고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선 배고프니까 입에 들어가긴 하는데 결국은 이와 위가 이제 고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 달만 지나면 감옥에 들어가 몇 달만 지나면 얼굴이 완전히 홀쭉해져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사진들 있지 않습니까? 수감자들 그 카드 그걸 보게 되면 처음에 들어갈 때 찍은 사진과 몇 달 뒤에 찍은 사진이 있는데 비교해보면 엄청 다릅니다. 그만큼 이 감옥 생활이라는 게 힘든 것이었다. 그래서 손병희 선생은 원래 위장병도 있는 분인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 연수도 많고 해서 뜻밖의 이제 뇌일혈이 왔습니다. 한 반신불수가 된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제 병보소 신청을 해서 바로 빼내줘야 되는데 재판이 안 끝났다는 이유로 계속 안 내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1년 가까이 끌어가지고 나중에서 이제 병보소로 나왔는데 이미 병이 불태고 싶었고 약간 이제 회복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얼마 못 사시고 또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 양한목 선생은 감옥에 들어간 지 한 석 달 만인가에 겨우 옥사하셨고요. 또 안세환이라고 하는 그 당시 평양의 그 기독교 서관의 총무를 당시 나이가 아마 30대 초반이나 됐을까요? 20대 후반인가 하여튼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 그분은 독립청원서 이권을 들고 동경까지 가서 경시청장을 만나가지고 막 자기가 중의원에 이번 국회에 이 청원서를 내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것도 이제 묻고 또 거기에 그 조선을 동시켜줘야 된다고 따지기도 하고 이런 그런 이제 그 분인데 그분은 역시 감옥에 갔죠. 체포돼서 감옥에 가서 옥살이하고 나와가지고 결국 정신 이상이 됐습니다. 뭐 이제 당연히 뭐 고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됐을 거라고 보는데요. 정신 이상이 돼서 평양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길거리를 다니면서 광인 행세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얼마 못 살고 당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30대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그만큼 이 옥살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든 것이었다. 안창호 선생이
이 감옥에 들어갈 때부터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중에서 안창호 선생 사진을 보면 완전히 거의 나중에는 피골이 성적한 30년대 이야기입니다만은 인동 때가 아니고 그렇게 이제 결국 여러 가지 병도 많이 없고 그래서 결국 이제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감옥살이라는 건 그만큼 힘들고 당시 33일에 거의 대부분이 나이 50대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살이가 대단히 이제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그 한용운 선생이 이제 쓰셨다라고 하는 설은 당시 한용운 선생의 제자인 김범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중앙학림의 당시 그 학생이었고 삼성동 당시에 이제 그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데 참여도 했고 그런 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해방 이후에 자기가 듣기로 이 한용운 선생이 이제 이 종약 3장 부분을 썼다, 그 들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정설처럼 마치 굳어져가지고 이렇게 널리 이제 유포가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본문에 비해서는 종약 3장 부분은 상당히 좀 이렇게 그 단호한 문체로 쓰여져 있으니까 이제 문장의 그 느낌상 아마 한용운과 그 앞부분은 천암체에 떴다 하더라도 뒷부분 한용운이 쓴 것이 아닐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국문학 하시는 분들도 그 서로 비교해서 많이 또 문장의 어투를 비교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도 국문학 하시는 분들이 쓴 글이나 책을 보면 그렇게 많이 쓰여져 있어요. 종약 3장 부분은 한용운이 썼다. 이렇게 최근에 나온 책들도 그렇게 돼 있고 또 불교 쪽 교단에서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뭐 지난 그전에도 제가 쭉 봤는데 민족 대표 이제 33인의 또 최남선의 특히 한용운 선생님도 있고 그분들의 그 신문 기록, 신문 기록은 경찰 신문 기록, 검찰 신문 기록, 예심 판사의 신문 기록, 그 다음에 이제 법정에서의 신문 기록이 있겠죠. 정성지방법원, 고등법원의 신문 기록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 자료가 다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꼼꼼하게 이제 다 이렇게 훑어보니까 거기에 이제 최남선의 진술이 이런 겁니다. 이건 내 혼자 쓴 게 아니고 최린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상의했었다. 또 최린의 말은 뭐냐면 이건 이제 손병희 선생의 말씀을 우선 듣고 그 다음에 권동진, 오세창 이런 분들하고 상의해서 최남선한테 이러이런 방향으로 써달라. 꼭 부탁을 해서 최남선이 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여러 차례 만나서 아마 수정을 서로 했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초안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다음에 그걸 가져온 다음에는 다들 돌려보고 훌륭하다. 또 손볼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이고 26, 7일의 경우에는 기독교 쪽 이제 서명자들도 그걸 봤습니다. 와서 오케이 이 정도는 훌륭하다. 이렇게 되어서 이제 이게 최남선이 만든 것에 대해서 한자도 수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용운 선생과 최린 선생이 이제 두 분이 여러 차례 만났는데 그때 이제 아마 한용운 선생이 그건 그 선언문을 내가 한번 써보면 어떠냐 이렇게 의견을 이야기했던 모양인데 최린 선생이 이제 그거는 육당한테 맡겼다. 이미 맡겼다.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맡겨두자. 이렇게 이야기해서 한용운 선생이 통쾌하게 그럼 이제 당신한테 맡기겠다. 최린 선생한테 맡기겠다. 두 분이 이제 나이도 연배도 최린 선생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맡기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용운 선생은 이제 거기에 일체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한용운 선생이 관대한 부분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청원서. 나중에 청원서가 나왔을 때 그 청원서를 최린 선생이 청원서가 여러 장이 필요하니까 정서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게 있습니다. 정서를 해달라고. 근데 아마 한용운 선생이 바빠서 그걸 못하신 것 같아요. 그것도. 그래서 한용운 선생은 이 선언서나 청원서에 관련해서 특별하게 관대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당시 이 선언문이나 청원서 이런 게 선언문은 좀 일찍 확정이 됐지만 청원서는 거의 막판에 이게 확정이 됐고 거기에 이제 서명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한용운 선생이 깊이 관여할 그럴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또 여러 진술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투가 이제 공약 3장가 세게 나와 있는데 그거는 천도교 쪽에서 주문한 것입니다.
제가 봐서는 최진 선생이 그걸 넣어달라고 이렇게 거의 아마 문장을 써주다시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시위를 어떻게 하라는 것이잖아요. 아시다시피 어떻게 운동을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최후의 1인 최후 일각까지 이런 표현도 그렇고 또 자유사를 회의 발표라 이런 것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의 아마 천도교 쪽에서 이렇게 내용을 전달해 주었고 아마도 이제 최남 선생은 문장을 좀 이렇게 만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부분은 최남 선생의 말에 하면 내가 최진 선생의 말을 듣고 최진과 최남 선생의 나이 한 10살 정도 차이 납니다. 최진 선생의 말을 듣고 내가 내 생각을 조금 가미해서 썼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문화인답게 상당히 이제 유리한 필치로 이렇게 좀 어려운 말도 섞어가면서 멋을 상당히 좀 냈다는 그러면서